누구나 불행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하고 충족이 안 되면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문제는 욕구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욕구가 위계가 있다는 거죠. 하이라키가 있어서 이게 밑에 욕구가 있고 올라가서 상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의 단계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불행하다 그러는 건 이제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뭐 가진 게 없을 때 불행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욕구들은 하위 욕구예요. 상위 욕구, 뭐 돛 닦는 사람들, 뭐 수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가진 거를 불편해해요. 그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과는 행복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건가 이 질문은 사실은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러면 하위 욕구에 머무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다 그러는데 상위 욕구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 나누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딱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건 어느 쪽이 더 참 행복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이게 돈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이렇게 하루에 돈을 쓸 수 있는 최대치가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까지 행복한데 그 이상 되면은 맛을 못 느낀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슈퍼리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얼마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돈을 쓰는데 얼마 정도까지 자유롭게 써야지 슈퍼리치일까요? 하루에? 어쨌건 하루에건 뭐 자유롭게.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10억이래. 10억. 10억은 그냥 현찰로 자유롭게 꺼내 쓰는 사람들이 슈퍼리치래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9억 9천부터는 다 불행한 사람들. 극빈자들인 거야, 극빈자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0억 미만인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부자인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기준으로, 하위 욕구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위 욕구로 보면 달라져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늘 행복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이 사람들은 늘 식구들과 같이 먹고 친구들과 먹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불행할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 큰 식탁에 나 혼자 먹어.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외롭단 말이죠. 불쌍하죠. 그렇죠. 그 미국의 그 어떤 마을에 전 주민들이 다 그 술을 너무 좋아하고 과체중에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심장병 환자가 아무도 없더래요. 그 로제타 마을이에요. 로제타 마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기자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마을에서 심장병 환자가 없었는데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주민들이 늘 함께 먹고 함께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됐대요. 돈이 들어왔대요. 그다음부터 심장병 환자가 생겼대요. 돈이 들어오면서 바빠서 사람들끼리 만날 시간이 없어지면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를 미국 심리학자들이 그 마을 일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이라고.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난했을 때는 친구들 자주 만났어요. 친구들이 사업하고 바빠지면서부터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바쁘대요. 바쁘다는 거는 나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하고만 만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하고 이해관계 걸린 사람들하고 만나서 행복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돈이 걸려 있는데 그건 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먹고 난 다음에 체한다는 거죠. 술을 마셔도
취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업이 확장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걸까? 질문을 던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우울하다. 돈을 많이 벌면서 가족이 해체가 되고 이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 영감님은 심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가난했을 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한 방에서 식구들이 같이 잤다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근데 돈을 벌면서부터 와이프는 어디 간지 모르고 아들은 미국에, 딸은 영국에 얼굴도 못 본다고. 그러니까 영감님이 돈이 많은데 식당에서 밥을 혼자 먹는 거예요. 주방 아줌마 여기 서 있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행복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밥을 먹을 걸 같이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마을이라는 공간이라든가 뭐 시스템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말 인간들을 정말 이렇게 너무 강팍하게 만들어버린 시스템인데 참 마을이라는 어디서 사느냐의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제 저기 서울시 외곽에서 한 10년 넘게 산 밑에서 이제 살다가 너무 출퇴근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도심 쪽으로 이제 왔는데 도심 쪽에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사는데 그 외곽에서 살 때는 동네에 다 그 단골집 식당 뭐 제가 제일 자주 가던 쉼터라는 식당에 뭐 가면은 너무 이제 항상 거기서 심심할 때마다 일하고 거기서 뭐 막걸리 한잔 하러 이제 가면 뭐 파전에다가 하면은 동네 뭐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또 이제 거기 이제 가난하신 분들 뭐 돈도 없으신 분들 혼자 사는 분들도 혼자 있으면은 오늘은 제가 쏠게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해봐야 그 뭐 3, 4만 원이면 그렇죠. 딱 되는 거예요. 뭐 한 몇 테이블 이렇게 해봐야 파전 이렇게 뭐 좀 한 접시씩 드시고 하니까 좀 그런 맛도 있고 하면서 오고 가면서 다 인사 나누고 카페나 이런 데도 그런 다 이렇게 어떻게 사람 사는 맛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내로 아파트로 오면서는 2년을 사는데도 누구 아는 사람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누구 아는 체 하기가 그렇고 그렇죠.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경비원 아저씨 청소하시는 아줌마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지. 아니 제가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저는 아파트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달동네는 골목길 어디를 가도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어디는 뭐 가전제품 팔고 그 옆에 슈퍼마켓 있고 그 옆에 술집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제가 지금 숙소리는 천호동이 이제 그런 동네거든요. 그 다니면은 사람 구경을 할 수 있어. 정겨워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신자가 아주 고급 아파트에 이사 갔다고 축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래요. 그 차를 몰고 갔는데 아파트 입구가 검문소가 있는 거예요. 신분증 달려. 그렇죠. 꺼내 주면서 이게 뭐지? 그 신분증을 조회를 하는데 기분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 만나고 그 집 식구들이 나오길래 여기서 사는 게 편하냐? 그랬더니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 뭐 외제차가 막 쫙 깔렸어요.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인 건 맞는데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걸어 다니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안 보던 놈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있는 데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근데 이게 어쩌면 인간성을 잃어가는 이 구조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달동네가 맞겠다
고층 아파트는 인간성을 잃어가는 그런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사 왔는데 아는 주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동네 제 이제 동료가 그 이사를 가가지고 그 아파트에 이제 새 아파트인데 입주해가지고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심성이 고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뭐 15층인가 살았는데 뭐 이제 한 엘리베이터를 쓰는 두 집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집 나올 때마다 출근 시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잘 안 받더래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자기만 이제 인사를 몇 번 했는데 한 번은 그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부르더니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 왜 그러니 나는 솔직히 그 좀 이렇게 누구하고 알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또 나가면 저 집에도 문 여는 소리가 나면 얼른 자기 문 닫고 또 실내를 범할까봐 인사하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인들의 어떤 아파트랑 거주 여건에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사회성을 상실해버리는 어떤 구조 공간 속으로 계속 이제 내몰리는. 그러니까 너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지는 거는 잘못하면 고독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하나가 역사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것만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서 얻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싫어가지고 나 혼자 있게 되면 이게 고인물처럼 돼요. 썩어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뒤어가지고 사람을 피하는 거는 사실 대인기피증이거든요. 그건 신경증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한국 사회 전체를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일단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 서로 인사하고 살고 그래야지 급할 때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소외시키는 건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든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부족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아파트를 갖다가 더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 더 많이 짓고 난 다음에 생기는 부작용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불평과 갈등을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요. 신부님은 불평과 갈등의 필요성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불평과 갈등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데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갈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신문 특종이 대통령이 피자에다가 어떤 양념을 쳤느냐가 특종이에요. 가이드가 실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일이 없어서 그런 게 딱 가십거리고 뭐 위에서 곰 한 마리가 얼음을 타고 내려온 게 신문의 특종이래요. 우리는 북한에서 탈북민이 내려와도 또 내려왔나 보다 그러는데 거기는 곰 한 마리가 내려오면 전국이 들썩거린대. 그 무료한 사회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자극이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되면은 문외의 아들이 되고요. 인간은 자극에 의해서 학습 능력이 생기는 존재들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갈등은 심하지만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이나 어떤 이렇게 그 학습 능력이 생기는 데는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남북한 갈등이 있죠. 남쪽하고 일본과의 갈등이 있죠. 4대 강국가의 갈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도 국제 문제를 알아요. 아이슬란드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런 상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 상태 있게 하고 진화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성장은 갈등을 동반하죠. 편안하게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운이 좋다 그러는데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헤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성공한 자리에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정말 모든 게 다 만사가 내 뜻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없고, 설령 자기 부모로부터 이렇게 정말 순조롭게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더라.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물려받아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게 됐는데 밑에 직원들이 다 해먹고 튀어버리더라고요. 노숙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은 갈등을 겪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불평이라는 거는 만약에 힘들게 운동을 하는데 불평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불평을 안 하면 이 감정이 어디로 갈까요?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면은 이 화가 어디로 갈까? 불평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토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건강한 거라는 거죠. 야,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왜 불평해? 이러면 그 사람은 불평을 안 하는 대신에 불편한 감정을 누르게 돼요. 그럼 그게 자기 신체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불평을 하는 게 맞다. 근데 하루 종일 불평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심한데,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 그러면, 다리는 아프다 그랬는데 본인 의지로 이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싶을 때는 불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돼요.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 음식마다 다 내 입맛에 맞겠어요. 그러면 맛없는 건 맛없다, 맛있는 건 맛있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건데 맛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억지로 먹이면 체하겠죠. 그런 현상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자기 감정에 정직한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듣는 사람도 그냥 제가 그냥 진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힘드니까 그냥 내뱉은 소리야라고 넘어가 주는 게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굉장히 마음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도 화산으로 따지면은 조그만한 이렇게 분화구에서 화산이 자주 분출이 돼야지. 그렇죠. 원래 이제 백두산 뭐 천지가 폭발해서 발해가 멸망했다는 그런 설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천년 만에 너무 한꺼번에 분출돼 나오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잔펀치가 이렇게 원래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 뾰루지가 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하나도 분화도 못하고 가면서 골마가지고 그게 암이 되는 게 문제이지.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불평도 하나도 말도 못하고 갈등으로 표출도 못하고 억압된 게 오히려 문제다. 그러니까 뭐 팍스 로바나라는 말도 있듯이 로마가 뭐 전부 다 집어삼켜도 니들 꼼짝 마, 일본이 다 집어삼켜도 니들 뭐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이 개겨서 이 문제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이제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다 이건데 그게 독방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스트레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일 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제일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방에 있으면은 혼자 징벌방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옆에 놈들하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누가 타치할 놈도 없고 나 혼자 편할 것 같지만은 그게 제일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그러니까 제일 큰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불평과 갈등은 우리의 삶에 좋은 양념이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생명이다. 그렇죠. 생명의 순환을 위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속을 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욕하면 그게 공동 치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신부들도 너무 착하고 수능적이고 사제장은이 정말 행복해하는 애들이 갑자기 나가요. 근데 뭐 결혼도 못하고 힘들어 죽고 박봉이 뭐 이런 애들이 오래오래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숨통을 트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막 퍼펙트하게 나는 모든 걸 다 초월했어. 나는 늘 마음이 평온해. 이런 애들이 갑자기 나중에 사고 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삶은 전쟁터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 시버드는 연구에서 생존자들이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임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프로인 애들은 시합을 나가기 전에 늘어져 있더라고요.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 나가기 전에 뭐 음악을 듣거나, 뭐 흐느적거리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늘어진 것처럼, 게으른 것처럼,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근데 시합만 나가면은, 그냥 집중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터의 장수들도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승승장구하는 장군들을 보면은 평소에 되게 여유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이 볼 때, 저게 장군이야? 그럴 정도로 조금 이게 유치한 면도 있고 그런데 시합만 나가면, 전쟁만 붙으면은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긴장을 푸는 상태로 에너지 소모를 갖다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몸으로 체득한 게 가져도 재개발터였거든요. 상황이 막 어려워지니까 막 결의를 했어요. 이겨내야 돼. 뭐 기도도 막 결의찬 기도를 하고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의 책을 봤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잘 먹고 잘 놀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건가? 그때부터 열심히 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나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놀 거야. 관심을 띄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에 딱 필이 꽂혀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러고 있는 게 오히려 이게 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손을 띄고 멀리서 내가 유유자적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체득을 했어요. 그 여행 가면 일단 다 잊어버렸어요. 본당이 잊어버리고. 근데 제가 본당이를 잊어버렸다는 걸 저쪽에서 알더라고요. 저게 무슨 백으로 저렇게 편하게 했지.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운 게 승자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터득을 했고, 지금도 그때 배운 거를 그냥 써먹고 있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저는 그냥 바로 놀러 가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놀러 갈 여지가 없을 때는 신자들 모아가지고 화투 쳐요. 화투 치는 4시간에는 그냥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 앉아가지고 가부좌 트고 앉아가지고는 무념무상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고스톱은 5분 만에 돼요. 화투 치는 순간에. 돈이 걸리니까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서 그래서 아이가 가조동에서도 5년 내내 화투를 쳤고 지금도 기분이 좀 꿀꿀하면 신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모여서 한판 치자고 4시간만 치면은 다 회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것이 막 전부인 양 다른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그쵸. 우리가 와갑지쟁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한 뿔 위에 이렇게 싸우듯이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세상의 전부인 양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화투를 치면은 그거를 완전히 떠나면은 그쵸. 그걸 뭐 오불조불한 이런 데서 떠나 있으면 훨씬 더 큰 게 보이고 그렇죠. 또 다른 수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쪽에 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걱정을 하면은 심리학에서는 그걸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우울하고 걱정을 하면 생각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진대요. 근데 좁아지니까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질 못하는데 그렇죠. 실상은 이것만 보고 주변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만 환하고 주변은 새카맣기 때문에 오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터널 비전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될 거야? 아니면 쟤는 왜 이렇게 밉지? 이렇게 포인트가 딱 잡혔을 때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예.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예. 시야가 넓어지면은 이 구멍 옆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시야를 넓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노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놀지 모르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상한 데라든가 또 하나의 뭐 신념에 너 과도하게 이렇게 막 극우적인 데 빠진데 이것도 터널 비전 중국이라고 그쵸. 그거 외에는 그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죠. 세상 자체가 예. 오직 이것만이 그쵸. 진리고 이것만이 전체고 이것만이 뭐 진실이고 다른 것들은 니들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가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 오직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도자들이 터널 비전 현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러면 타겟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빨갱이, 북쪽에서는 반동군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세르비아에서 학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학살들을 보면 거의 터널 비전 현상이 공통점이었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줄이는 방법은 전 세계인들이 같이 노는 거다. 예. 그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평화롭게 어울려서 놀 줄 모른다는 그렇죠. 공통점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요즘은 이제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좀 불안하면 불안증후군 아닐까, 이제 공황장애 아닐까, 우울증 아닐까 하면 이제 온갖 걱정을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어떤 분이 저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직장 다니고 친구들 다 만나면 이건 엄살이에요. 예, 정말 우울한 사람들은 방에서 안 나와요. 남에게 도움도 못 청하면은 그거는 이제 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는 거는 그냥 우울하고 불안한 건 늘 갖고 다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친구들 다 만나고 뭐 직장 생활 하고 그런다면 정상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비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얼리틀 사이코틱이라고 그래서 약간 마시간 상태가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배가 똑바로 가면 요트가 똑바로 가면은 그 요트가 정상일까요? 미친 걸까요? 요트는 약간 기울어졌을 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도 약간 기울어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난 똑바르다. 그럼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가끔 실언도 하고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사리분별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똑똑해. 이거는 오히려 신경쓰이고 쟤는 왜 이렇게 뭘 잘 잊어버리고 흘리는 것도 많아?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오래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실언해도 우리 휴심정 독자들이 다 채워주잖아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가끔 실언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걸 보는데 강사인 분이 너무 논리적이고 1, 2, 3, 4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질리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뭔가 강의하다 실수하고 그러면은 실수했네? 그러는데 되게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문학 작가분이신데 그 문학에 대한 어떤 강연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나온 분이 문학 교수님이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일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분이 거의 개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잠이 확 달아나고 듣고 나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서 얻었던 어떤 에너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명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듣는 사람이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명강의가 아닌 거죠. 근데 그분은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번복하는데 그걸 너무너무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이게 진짜 괜찮은 거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부들도 강론을 하면 이제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제가 젊은 신부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강론하는 걸 들으면은 막 1분짜리인데도 1분을 다 못 듣겠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느낌 없이. 네. 근데 한 번은 지방 성당을 가게 됐는데 그 성당에 이제 어떤 손님 신부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신자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해 들어가서 1시간 반을 들었는데 딴 데 가야 되는데 거기서 듣느라고 1시간만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시간 반을 정말 폭소를 했던 기억은 지금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명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상적인 사람이란 빠듯하고 조리 있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어긋나고 망가지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이게 진짜겠다. 예. 만약에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분석을 한다면 이게 단백질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않은 사람과 누구랑 밥을 먹을 거야? 너무나 분명. 신부님은 전자하고 드시고 저는 후자하고 신부님은 너그러우시니까 저는 그만큼 너그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감정적이고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고, 예전에 시를 보면은 세풍 한우 같은 강한 바람, 거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 바위가 되고 싶다, 이런 시도 있는데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추워. 그리고 조금 나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 이렇게 하소연도 할 줄 알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는 바위덩어리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생명인 거죠. 힘들면 힘들기도 하고 약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서 또 견디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 게 인간이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흔들리며 걷는 것이 이 살아있는 생명체 모습인 거죠. 갈대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갈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미친 갈대. 미친 갈대. 흔들려야지 정상이죠. 인간은 갈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게 당연한데 이게 똑바로 있으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갈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바람이 그쵸. 불면은 흔들하면서 가는 거죠. 흔들하면서 그래도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고 또 일어서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일본에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견고하게 지으면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흔들리게 진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고층 빌딩의 꼭대기는 약간 흔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거죠. 맞아요. 약간 흔들리면서 하는 게. 너무 그 강직되게 지으면 그게 이제 문제, 부러지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황님, 지금 전임 교황님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믿음이란 의심하면서 믿는 자와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의심이 기본이다 그랬는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나는 의심 하나 없이 주님을 믿어. 이거는 정신병자라는 거죠. 예.